안녕하세요, 진했습니다. 요즘은 거의 모든 노트북 제조사들이 크리에이터용이라는 이름을 달고 노트북을 출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전보다도 크리에이터 시장이 많이 커진 게 사실이에요. 뭐 영상 편집이라든지 그래픽 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됐죠. 그래서 에이수스에서도 비보북 프로 라인업들을 점점 더 이렇게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격대 사양 이런 밸런스가 참 잘 맞는 그런 제품이 하나 있어서 가지고 왔고요. 어떤 제품인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신모델인 비보북 프로 15 제품이고요. 정확한 모델명은 K6500ZC MA019입니다. 인텔 12세대 엘더레이크 i7 12700H CPU를 가지고 있습니다. 6개의 P코어에 8개의 E코어를 가진 CPU로 동급에 장착되는 CPU 중에서 가장 높은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모리는 5200MHz의 LPDDR5 16GB가 온보드 방식으로 쿼드 채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픽카드도 RTX 3050을 가지고 있고 TGP가 65W로 이전 세대 제품에 비해서 성능 향상의 폭이 상당히 큽니다. SSD는 PCI Express 4.0 4배속의 1TB를 기본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고 큰 용량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비보북 프로 OLED 제품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모니터입니다. 2880에 1620에 2.8K 해상도를 가진 15.6인치 OLED 패널이고요. 주사율이 120Hz의 특지연율은 DCI-P3 100%의 광세격을 지원하고 순간 최대 밝기는 600니트까지 지원을 하는 팬톤 인증을 받은 패널로 진짜 패널 스펙은 말 그대로 어마어마합니다. 배터리도 70W시로 대용량 배터리를 가지고 있고 인텔 12세대 CPU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썬더볼트 4를 지원하고 PD 충전도 버전 3.0으로 최대 100W를 지원합니다. 페이퍼 스펙상 무게는 1.8kg이고요. 이 제품의 판매가는 리테일가 기준 164만 9천원입니다. 자,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부연 설명을 조금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모니터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15.6인치의 2.8K 해상도예요. 정확히는 2880 곱하기 1620으로 해상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예전에는 왜 그런 얘기들을 했었죠. OLED 같은 경우에는 픽셀의 배치가 일반 LCD랑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FHD에서는 가독성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정도로 해상도가 높아져 버리면 가독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해상도가 좋다라고 볼 수 있고, 주사율이 120Hz입니다. OLED 120Hz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이제 LCD랑은 조금 다르다고 보셔야 돼요. 원래 OLED 패널 같은 경우에는 잔상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일반 LCD보다도 이제 뭐 주사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훨씬 더 높게 체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OLED 120Hz면 일반 뭐 LCD 기준으로 봤을 때는 160Hz 이상의 그런 만족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사율은 우수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게 OLED의 사실 또 제일 큰 장점은 색감이잖아요. 색감에 대한 부분은 사실 검증을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지만 정확한 스펙에 대해서 얼마나 나오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죠. 패널의 검증을 위해서 스파이더로 한번 찍어보면 sRGB 100%, NTSC 94%, 어도비 RGB 95%, DCI-P3 100%로 측정이 되고 최대 밝기는 589.5니트로 측정이 되었고 평균 밝기는 411.9니트로 측정됐습니다. 단순히 스펙만 보면 스펙이 상당히 높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확히 어느 정도의 색감과 화질을 가지고 있는지는 숫자로는 느껴지지가 않죠. 실제로 카메라로 촬영을 해봐도 이게 100% 화질을 다 담아내지 못하는 게 항상 리뷰를 하면서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실제로 제품을 사용하면서 느끼는 색감은 정말 넘사벽이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정도로 좋습니다. 윈도우의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HDR 기능을 켜주고 HDR을 지원해주는 컨텐츠를 보면 이게 풍부한 색감을 표현한다라는 말로는 다 설명이 되지 않을 정도로 압도적인 색감과 화질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확장 포트가 이전 세대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오른쪽에는 기본적으로 전원 단자, 그리고 USB 3.2 타입 A 단자가 있고 HDMI는 버전 2.1로 4K 120Hz까지 출력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썬더볼트 4 단자는 모니터 출력을 지원하고 PD 충전도 버전 3.0으로 최대 100W까지 연결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옆에 마이크로 SD카드 리더기가 있고 3.5파이 오디오 콤보 잭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쪽에는 USB 2.0을 지원하는 타입 A 단자가 2개 있습니다. 내부를 살펴보면 이전의 비보북 프로 제품들보다도 쿨링 시스템이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게 보입니다. 쿨링 팬을 듀얼로 가지고 있고 히트 파이프도 이전 세대에 비해서는 조금 더 두꺼워지고 튼실해졌습니다.
그리고 SSD는 PCI Express 4.0 4배속을 지원하는 제품이 기본 장착이 되는데, 이번에 입고된 제품은 삼성 SSD가 장착이 되어서 읽기, 쓰기 속도가 상당히 우수합니다. SSD 같은 경우에는 생산 시기에 따라서 약간씩 제품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동급의 성능을 가진 제품이 항상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 CPU는 i7-12700H, 그러니까 6개의 P코어와 8개의 E코어를 가진 제품입니다. 사실 12세대 엘더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성능적인 면에서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다, 이렇게들 평가를 하고 있고, 실제로 또 그렇기 때문에 뭐 CPU에 대한 부분은 큰 불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상당히 높은 CPU이고요. 메모리는 LPDDR5 16기가 5200MHz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DDR5 중에서 가장 높은 스펙이에요. 그게 쿼드 채널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16기가라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16기가보다도 성능이 조금 더 잘 나온다. 채널 구성이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단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제 확장이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RTX 3050인데 이전의 비보북 프로 시리즈들은 TGP가 상당히 낮았는데 이건 TGP 세팅이 65W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래픽카드 성능이 상당히 좀 우수하다라고 볼 수 있고, 이게 사실 이게 게임용은 아니지만 3050을 가지고 있고 또 OLED 120Hz고 이렇기 때문에 CPU도 높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용으로 쓰셔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을 수 있는 그런 사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쭉 살펴봤는데 실제로 업그레이드 된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게 스펙을 설명하는 게 조금 이렇게 영상이 길어졌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성능에 대해서 검증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게 게이밍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또 벤치마크를 돌리는 게 큰 의미가 있겠나 싶기는 하지만, 그래도 성능을 알아볼 수 있는 척도는 벤치마크가 가장 확실한 부분이니까 시네벤치랑 파이어 스트라이커까지 쭉 한번 돌려봤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CPU랑 전반적인 사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전체적인 성능도 상당히 높습니다. 시네벤치 R23을 돌려봤을 때 성능 모드에서는 멀티코어 점수 13225점을 기록했고, 이때 온도를 살펴보면 순간 최고 온도는 96도를 기록했고요. 평균 구동 온도는 88도에서 90도로 작동을 했습니다. 이때 팬의 속도와 소음을 확인해보면 CPU 팬은 최고 5100rpm, GPU 팬은 5500rpm으로 작동했고, 이때 소음은 48.5dB로 뽑아내는 성능에 비해서는 상당히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팬을 강제로 최대 RPM으로 작동을 하게 하는 최대 속도 모드에서는 멀티코어 점수가 13523점을 기록했고, 이때 온도를 살펴보면 최고 온도는 94도, 평균 구동 온도는 84에서 87도로 작동을 했고요. 팬의 속도와 소음을 확인해보면 CPU 팬은 최고 5800rpm, GPU 팬은 최고 7100rpm을 작동했고, 이때 소음은 53.4dB로 소음이 올라가는 것에 비해서는 성능 향상 폭이 그리 크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모든 테스트는 성능 모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어 스트라이크 구동 시에는 그래픽 스코어가 12638점, 피지크 스코어가 26830점, 컴바인 스코어 4692점, 전체 점수 11594점을 기록했고요. 이때 온도는 CPU와 GPU 온도가 60도 후반에서 70도 초반대를 형성하고 있고, CPU 성능 측정 구간인 피직스 구간에서만 92도로 약간 높은 온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타임 스파이 점수는 그래픽 스코어 4856점, CPU 스코어가 11499점, 전체 점수 5316점을 기록했고요. 이때의 온도도 파이어 스트라이크와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래픽 편집 프로그램 중에서 많이 상위급에 속하는 프로그램이죠. 블렌더의 벤치를 돌려보면 시크릿 띄어는 성능 모드 기준으로 7분 03초 34, 시노사우 랩텍스 프라임은 14분 02초 40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성능을 보였습니다. 자, 성능을 전반적으로 쭉 살펴봤습니다. CPU 같은 경우에는 i7 12700H가 워낙이 성능이 좋다, 이전 세대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이 없을 만큼 성능이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CPU가 이 제품에 들어가서 얼마나 발열 제어를 잘해서 성능을 잘 뽑아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데, 쿨러의 소음이 그다지 그렇게 크게 높지 않은데 성능 이만큼 잘 뽑아낸다는 거는 사실 발열 제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잘 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래픽 카드의 경우는 아무래도 이게 게이밍 제품에 비해서는 TGP가 조금 낮기 때문에 성능적인 부분에서 조금 아쉬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게이밍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발열과 성능 사이에서 이렇게 밸런스를 좀 잘 맞춘 그런 부분이 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벤치마크를 돌리면서도 사실 보면 온도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잘 잡히는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능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잘 뽑아내면서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주느냐, 이런 부분이 사실 이게 크리에이터용, 이게 작업용에서는 또 중요한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상당히 밸런스가 잘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이 판매가가 리테일가 기준 164만 9천 원입니다. 이게 비슷한 금액대의 제품을 비교를 한번 해보면 터프대시 FX517ZM B12735KD라는 제품이 있죠. 그게 164만 9천 원으로 지금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이 같고요. 터프 A15 FA507RM BR6735ED가 159만 9천 원으로 이제 실제로 거의 뭐 금액이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뭐 디테일하게 비교를 하려면 영상이 많이 길어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화질이 좋기는 하지만 일반 LCD 모니터를 가진 3060 제품을 내가 볼 건가, 아니면 그래픽카드가 3050이기는 하지만 압도적으로 우수한 뭐 화질을 가지고 있는 2.8K 해상도의 120Hz 주사율의 OLED 패널을 쓴 제품을 사용을 할 것인가, 이거를 놓고 기준을 이제 이 기준으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게임을 배제를 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크리에이터의 목적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본다면, 내가 작업을 할 때 색감과 화질이 상당히 중요하고 뭐 모니터에 대한 중요도가 상당히 높다, 이럴 것 같으면은 지금 이 비보 5 프로 제품을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2.8K OLED에서 주는 압도적인 화질은 사실 이게 보면 다른 거 못 사겠다고 할 정도 수준으로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그런데 내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이게 시네마 4D 이상의 시네마 4D에 옥테인 렌더 이상을 돌려야 되고,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어도비 계열이 아닌 다빈치 리졸브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이제 메모리의 의존도가 높고 그래픽카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프로그램을 쓴다. 그러면 그래픽카드가 높은 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3060이 장착되어 있는 다른 제품을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생각을 잘 해서 구매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뭐 이거는 정답은 없습니다. 내가 금액을 어떤 제품을 고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이 금액을 테두리에 딱 놓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부분 생각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이었습니다. 요즘 출시되는 고사양 노트북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화려한 디자인에 높은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는 게이밍 노트북들이 있고, 높은 퍼포먼스보다는 모니터의 스펙에 조금 더 중점을 둔 크리에이터용 노트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에이터용 노트북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올레드 패널이라든지 이런 좋은 패널을 써서 모니터 스펙은 확실히 좋은데, 이게 CPU라든지 그래픽카드라든지 이런 부분이 약간은 좀 아쉬운 부분이 항상 조금씩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쉬운 부분을 싹 없애줄 새로운 제품이 출시를 했습니다. 어떤 제품인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보 5 프로 라인업 중에서 최상위급인 비보 5 프로 16X OLED 모델이고요. 상세 모델명은 N7601ZM B12759KD입니다. CPU는 인텔 12세대 i7 12700H로 6개의 P코어에 8개의 E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모리는 DDR5 32기가로 동급 제품에서 가장 높은 메모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픽카드는 RTX 3060이 장착되어 있고, 최대 TGP는 115W로 크리에이터 전용에서는 가장 높은 TGP를 가지고 있습니다. SSD도 PCI Express 4.0 4배속 1TB를 기본으로 가지고 있고, 1개의 추가 슬롯이 있습니다. 모니터는 16:10 비율의 4K 해상도인 3840의 2400 해상도를 가진 OLED 패널입니다. 기본 밝기 400니트에 순간 최대 밝기 600니트를 가지고 있고, 팬톤 인증을 받은 크리에이터에 가장 최적화된 현존 최고 스펙의 모니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품의 색상은 제로 디그리 블랙으로 제품의 전체가 블랙 색상의 메탈 바디로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도 90W의 대용량 배터리를 가지고 있고, 인텔 12세대 CPU가 장착된 만큼 썬더볼트 4를 지원하고 PD 충전도 버전 3.0으로 최대 100W까지 지원합니다.
페이퍼 스펙상 무게는 2.3kg이고요. 높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고가 제품인 만큼 모니터를 포함한 전체 제품 2년 무상 서비스가 지원이 됩니다. 제품의 판매가는 리테일가 기준 254만 9천원입니다. 자, 사양을 쭉 보니까 이게 뭐 게이밍 노트북인가 싶을 정도 수준으로 사양이 높습니다. 이제까지 크리에이터용 노트북들은 그래픽카드가 이렇게 높은 게 잘 안 들어갔고, 최고로 RTX 3050 Ti가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TGP 세팅이 좀 낮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들 하셨는데, 이 제품은 RTX 3060에 TGP가 115W예요. 거기다가 CPU도 i7 12700H고 메모리도 DDR5 32GB가 쿼드 채널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옵션이 높아요. 이게 게이밍 제품도 아니고 크리에이터용인데, 이게 이 옵션을 다 원활하게 성능을 잘 뽑아낼 만큼 쿨링이 잘 될까 싶은 생각이 있죠. 쿨링 시스템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품의 바닥면을 보면 내부에 쿨러랑 히트파이프가 있는 자리에 메쉬 구조로 바람이 잘 통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안쪽을 보면 히트파이프가 되게 잘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자세히 보려면 열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히트파이프가 지금까지 비보브 계열에서 보던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저는 딱 열어보고 들은 느낌이 이게 뭐야? 제피러스야?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히트파이프가 제피러스랑 비교를 해도 전혀 꿀리지 않을 수준입니다. 꿀리지 않는다가 아니고 거의 동급이라고 봐도 될 정도 수준의 히트파이프로 잘 해놨습니다. 내부를 보는 김에 나머지도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선 랜카드는 인텔 AX211NGW 모델에 장착되어 있고요. SSD는 마이크론 1TB인데 읽기 쓰기 속도는 보시는 것처럼 PCI Express 4.0 4배속이 거의 풀로 나오는 상당히 빠른 놈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메모리는 토탈 32GB인데 16GB는 메인보드에 온보드로 되어 있고, 추가 슬롯에 장착된 제품은 삼성 DDR5 16GB 4800MHz가 추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옆에 SSD를 한 개 더 추가할 수 있는 슬롯이 있고, 최대로 2TB까지 인식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메모리랑 SSD는 제품의 생산 시기에 따라서 제조사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급 성능을 가진 제품이 항상 장착이 됩니다. 쿨링 시스템이 거의 진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피러스급으로 막 사정없이 히트파이프를 막 때려 박아 놨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발열 제어나 이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건 이따가 다시 디테일하게 확인을 해 보도록 하고요. 이 제품을 이야기하면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확장 포트인데요. 이전 세대에 비해서 확장 포트를 진짜 대거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스펙인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뒷면에는 확장 포트가 없고 좌측과 우측면에만 확장 포트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전부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 먼저 우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USB Type-C 포트는 썬더볼트 4 단자입니다. 모니터 출력과 PD 충전을 지원하고요. 두 번째 있는 USB-C 단자는 표기상 USB 3.2라고 되어 있는데, 확인 결과 이것도 썬더볼트 4 단자이고요. 동일하게 모니터 출력이랑 PD 충전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HDMI 2.1 포트는 4K 120Hz, 8K 60Hz까지 출력을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썬더볼트 4를 지원하는 USB Type-C 단자 2개와 HDMI 2.1 포트를 전부 활용을 하면 최대로 3개의 모니터를 추가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연결을 하면 노트북이 가지고 있는 모니터를 포함해서 토탈 4개의 모니터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USB Type-A 포트도 3.2 Gen2를 지원하기 때문에 최대 10GBps의 빠른 속도를 지원을 합니다. 반대쪽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전원 단자가 있고 최대 2.5GB까지 지원하는 RJ45 단자, USB 3.2 Gen1을 지원하는 Type-A 포트가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SD 카드 리더기가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 나와 있는 제품 중에서 전송 속도가 가장 빠른 제품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노트북의 기본적인 외관도 이전 세대에 비해서 많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기본적인 느낌은 알루미늄 상판에 비보북 로고가 있는 모양 그대로인데, 실제로 이 로고 이외의 디자인적인 부분은 대부분이 바뀌었다고 보셔도 됩니다. 모니터를 개방했을 때 뒷면을 보면 예전과는 다르게 아래쪽에 커팅이 들어간 게 보일 겁니다. 예전보다 사양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열 배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개선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내부의 베젤도 아래쪽으로 확 줄어들면서 사면 전체 슬림 베젤 구조로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사이즈가 더 줄었고요. 키보드 위쪽 부분도 디자인이 좀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키보드 배열은 이전 세대와 동일한 풀배열 구조를 가지고 있고, 전원 버튼에는 지문 인식을 위한 핑거프린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품을 최대한 개방을 하면 최대 160도 정도 오픈이 되고, 실제 측정했을 때 제품의 무게는 2.22kg으로 스펙보다 조금 더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확장 포트를 보니까 크리에이터용이라는 단어에 정말 어울릴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빡빡하게 잘 집어넣어놨습니다. 썬더볼트 4를 2개나 가지고 있고, 카드 리더기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제 지금 나와 있는 옵션들 중에서 가장 높은 옵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HDMI 포트 같은 경우도 2.1을 지원하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제품들 중에서 이만큼 옵션이 좋은 제품이 잘 있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 수준으로 상당히 옵션이 좋습니다. 그리고 모니터 같은 경우도 4K OLED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질이나 색감 이런 부분은 사실 뭐 거의 넘사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 패널을 측정을 해보더라도 sRGB 100%, NTSC 95%, 어도비 RGB 97%, DCI-P3 100%를 가지고 있고, 평균 밝기가 399.8니트고요. 최대 밝기가 589.5니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니터에 대해서는 사실 뭐 크게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 수준으로 높은 스펙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높은 스펙을 가지고 있고 쿨링 시스템도 이렇게 맘먹고 잘 만들어놨는데 성능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보북 프로는 프로아트 크리에이티브 허브라는 프로그램에서 쿨링팬 모드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표준 모드, 성능 모드, 최대 속도 모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각각 모드에서 성능과 발열, 소음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네벤치 R23의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속도 모드에서 멀티코어 16414점을 기록했고, 이때 순간 최고 온도는 94도로 기록했고, 평균적으로 84도에서 90도 사이에서 작동을 했습니다. 이때 쿨링팬은 CPU 팬은 5100rpm, GPU 팬은 5300rpm으로 작동을 하면서 소음은 54.8dB를 기록했습니다. 쿨러를 성능 모드로 했을 때 멀티코어 16099점으로 약간의 점수 하락이 있었는데, 순간 최고 온도는 96도, 평균 구동 온도는 89에서 94도로 약간 더 온도가 높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쿨링팬이 조금 덜 빡세게 작동을 하기 때문인데요. 이때 팬 속도를 살펴보면 CPU 팬은 1900에서 5100rpm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작동을 했고, GPU 팬은 1900에서 3100rpm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때 소음은 51.1dB로 측정이 됐고요. 표준 모드에서 테스트를 했을 때는 멀티코어가 13703점으로 약간 낮은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이때 온도는 순간 최고 온도 93도, 평균적으로 78에서 84도로 온도는 조금 낮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때 CPU 팬이랑 GPU 팬도 속도가 조금 낮게 돌면서 소음이 39.6dB로 상당히 조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때를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최고 속도 모드에서는 CPU 클럭이 평균 3.6에서 4.1GHz로 작동을 했고, 사용 전력은 78에서 82W 사이였습니다. 성능 모드에서 CPU 클럭은 3.3에서 3.6GHz 사이로 작동을 했고, 사용 전력은 77에서 82W로 비슷했었고요. 이 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쿨링이 잘 되면 같은 전력을 사용하더라도 조금 더 높은 클럭에서 작동을 한다는 것이고요. 표준 모드에서는 CPU 클럭이 2.7에서 2.9GHz 사이로 왔다 갔다 했고, 전력도 52에서 57W 사이를 사용하면서 전반적으로 소음이 적은 만큼 성능과 전력 사용의 손해도 일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자, 다음은 파이어 스트라이크를 살펴보겠습니다. 최대 속도 모드에서는 그래픽카드 20707점, 피직스 스코어 29123점, 컴바인 스코어 1255점, 토탈 스코어 19561점을 기록했고요. 성능 모드에서는 그래픽 스코어 20574점, 피직스 스코어 27664점, 컴바인 스코어 1058점, 토탈 스코어 19298점으로 최대 속도 모드와 피직스 스코어만 약간 차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표준 모드에서는 그래픽 스코어 19116점, 피직스 스코어 25487점, 컴바인 스코어 8979점, 토탈 스코어 17775점으로 최대 속도 모드와 비교했을 때 약 12% 정도 수준의 성능 감소가 있었습니다. 파이어 스트라이크 구동 시 온도를 살펴보면 시네벤치와는 약간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최대 속도 모드에서 온도를 살펴보면 초반의 데모 테스트와 그래픽 테스트 1, 2를 기준으로 봤을 때 CPU와 그래픽카드 둘 다 최고 온도 73도를 넘어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블렌더의 결과도 확인해 봤는데요. 시크릿 디어에서는 성능 모드 기준으로 357초 9위를 보였고요. 조금 더 무거운 시네오스 아우레트릭스 프라임에서는 성능 모드에서 633초 5일로 크리에이터용다운 아주 높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그래픽카드와 CPU를 동시에 사용을 할 때도 온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이게 예전에는 CPU를 단독으로 사용할 때, 그래픽카드를 단독으로 사용할 때는 발열 제어가 잘 되는데, 그래픽카드와 CPU를 동시에 사용을 하게 되면 발열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제품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브랜드에서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TDP를 아예 전력량을 좀 인텔리전트하게 좀 설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적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스트를 하면서 내내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실제로 이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성능이랑 수치랑 여러 가지들이 이게 게이밍 노트북인가? 이 크리에이터용 노트북인가? 좀 헷갈릴 정도 수준으로 높은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실제로 게이밍 제품과 비교를 하더라도 전혀 뭐 뒤처지는 부분이 뭐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해도 될 정도 수준으로 높은 퍼포먼스를 보였어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이게 제피러스에다가 모니터를 4K OLED로 바꾸고 이 외관 프레임을 풀 알루미늄으로 싹 다 업그레이드를 해놓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이게 크리에이터 분들 그런 경우들 있었잖아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게이밍 제품들은 외관도 현란하고 굉장히 뭐 LED라든지 이런 것도 화려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난 이런 화려한 디자인이 좀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내가 높은 퍼포먼스 때문에 게이밍 제품을 구매를 한다, 이러신 분들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좀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게이밍 너무 유치해서 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저한테 구매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런 분들이 선택을 하면 굉장히 좀 좋은 옵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제품의 구매 링크는 영상 하단에 제가 달아놓을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이게 아무래도 좀 퍼포먼스도 높고 좀 깔끔하고 심플한 디자인의 뭐 올레드 패널을 가지고 있는 제품을 내가 찾는다 하셨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반가운 제품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했습니다. 사진이라든지 영상 작업하시는 분들, 뭐 그래픽 작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외부로 출장을 나가시는 일이 상당히 많죠. 현장을 가서 촬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뭐 편집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뭐 외부에서도 노트북을 쓸 일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근데 또 촬영을 했는 거를 또 메인으로 작업할 때는 사무실로 가지고 와서 그걸 또 이제 메인 PC에 물려서 작업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PC 때문에 이런 분들이 항상 고민이 많더라고요. 제 주위에도 상당히 많은데, 외부에 출장을 나갈 때 써야 될 조금 작은 노트북이 하나 있어야 되고 또 메인 PC가 하나 있어야 되고 이렇게 두 대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조금 이게 덩치가 부담스럽더라도 게이밍 노트북을 사서 그놈을 아예 메인으로 하나를 써버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 사이에서 사실 좀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작은 사이즈의 노트북들은 이게 성능이 좀 떨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이게 베이스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항상 사이즈가 작다 그래서 사양이 낮은 게 아니거든요. 오늘은 사이즈는 작으면서 높은 사양을 가지고 있는 노트북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제품인지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ASUS 비보북 프로 14X OLED 제품이고요. 정확한 모델명은 N7401ZE B12735L입니다. CPU는 6개의 P코어에 8개의 E코어를 가진 인텔의 12세대 엘더레이크 i7-12700H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모리는 LPDDR5 16기가가 온보드 방식으로 쿼드 채널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픽카드도 RTX 3050 Ti를 가지고 있고 크리에이터 제품이기 때문에 스튜디오 드라이버에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픽카드의 TGP는 50W로 이전 세대 제품에 비해서 성능 향상의 폭이 상당히 큽니다. SSD는 PCI Express 4.0 4배속을 지원하는 1TB를 기본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고 큰 용량을 지원합니다. 모니터는 14.5인치 사이즈의 2880에 1800으로 2.8K 해상도를 가진 OLED 패널이고요. 주사율이 120Hz에 색지연율은 DCI-P3 100%의 광색역을 지원하고 순간 최대 밝기는 600니트까지 지원하는 팬톤 인증을 받은 패널로 넘사벽의 화질과 퀄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터리도 70W시로 동급 사이즈에서는 대용량의 배터리를 가지고 있고 인텔 12세대 CPU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썬더볼트 4를 지원하고 PD 충전도 버전 3.0으로 최대 100W까지 지원합니다. 페이퍼 스펙상의 무게는 1.68kg이고요. 비보북 프로 X 라인업으로 고사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제품도 모니터 포함 무상 서비스 2년이 지원됩니다. 판매가는 리테일가 기준 184만9천원입니다. 제품은 매월 할인 프로모션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구매 가격은 구매 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품의 기본 구성은 노트북과 어댑터, 충전 케이블, 그리고 이 제품은 특이하게 번들로 마우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우스가 고급형은 아니지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훨씬 좋죠. 어댑터는 150W 출력을 가지고 있고 무게는 351g입니다. 노트북의 실측 무게는 스펙과 동일한 1.68kg입니다. N7401ZE는 이전의 비보북 프로 14X 모델과 거의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양이 조금 높아지면서 바디가 약간 더 두꺼워졌고요. 그것보다 가장 많이 달라진 부분이 바로 확장 포트입니다. 인텔 12세대가 들어가면서 썬더볼트 4를 지원하는 것이 가장 좋아진 부분이고 HDMI 포트도 버전 2.1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4K 120Hz, 8K 60Hz 모니터 출력을 지원을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썬더볼트 4를 지원하기 때문에 모니터 출력과 PD 충전도 버전 3.0으로 최대 100W까지 지원을 합니다. 키보드도 백라이트가 굉장히 고르게 들어오는 편이고요. 시인성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내부를 살펴보면 쿨링 팬을 듀얼로 가지고 있어서 게이밍만큼은 아니지만 생각보다 쿨링 성능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제품의 사이즈가 14.5인치로 작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메모리와 SSD의 확장 포트는 없습니다. 그리고 모니터가 14.5인치로 어떻게 보면 일반적이진 않은 사이즈예요. 14인치를 가지고 있는 ROG 제피러스 G14 GA402 모델이랑 실제 사이즈를 측정을 해보면 GA402가 30cm보다 약간 더 큰 30.2cm고요. N7402ZT는 그거보다 1cm 정도 옆으로 더 큽니다. 정확히 31.2cm로 측정이 되죠. 동급 사이즈에서 모니터가 조금이라도 더 크면 아무래도 조금은 더 유리한 부분은 있겠죠. 그리고 OLED 패널이기 때문에 사실 뭐 색감이나 화질 이런 거는 굳이 따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좋습니다. 잠깐 영상을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실제로 영상을 보면 색이 굉장히 또렷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표현할 수 있는 색의 커버리지가 DCI-P3 100%이고 최대 밝기가 600니트이기 때문에 밝게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OLED 패널은 검은색이 정확하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명암비에서도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선명하다는 느낌을 확실히 더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사양이랑 뭐 외관, 모니터 이렇게 쭉쭉 살펴봤는데 실제로 굉장히 스펙도 괜찮고 좀 땡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만한 모델입니다. 근데 하드웨어적인 스펙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 이게 실제로 게이밍 노트북 정도 수준의 퍼포먼스를 낼 만큼의 높은 사양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잘 견뎌낼 수 있을까? 성능부터 쭉 한번 검증을 해보도록 하죠. 비보북 프로 시리즈는 프로아트 크리에이티브 허브에서 펜 컨트롤이 가능하죠. 표준 모드, 성능 모드, 최대 속도 모드가 있고요. 표준 모드는 평상시 일반적인 사용에 최적화가 된 모드이고 성능 모드는 펜 속도를 조금 더 높여서 표준 모드보다 쿨링 성능을 조금 더 높인 모드이고요. 최대 속도 모드는 강제로 펜을 최대로 높여서 소음은 있지만 쿨링이 가장 잘 되는 모드입니다. 최대 속도 모드는 일반적으로 사용을 권장하지 않고요. 장시간 높은 퍼포먼스를 내야 되는 상황에만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모든 테스트는 성능 모드로 놓고 진행을 했고요. 시네벤치 R23으로 봤을 때 싱글코어는 1744점, 멀티코어 점수가 14359점을 기록했고요. 이때 온도는 최고 온도 95도를 찍고 평균적으로 77도에서 87도 사이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소음은 최대 57.4dB를 기록했고요. 평균 구동 시에는 36.7에서 43.3dB 사이로 측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3D마크에서 CPU 성능을 테스트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바로 CPU 프로파일인데요. 멀티스레드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제품을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벤치마크에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CPU 프로파일 성능은 맥스 스레드가 7513점으로 상당히 높은 점수를 기록했고요. 100W PD 충전기로 CPU 프로파일을 테스트했을 때 맥스 스레드 점수가 5250점으로 약 28% 정도의 성능 하락이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파이어 스트라이크 점수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이어 스트라이크 구동 시에는 그래픽 스코어가 13276점, 피직스 스코어 28776점, 컴바인 스코어 4790점, 전체 점수는 12109점을 기록했고요. 아무래도 그래픽 카드가 스튜디오 모드에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픽 점수는 게이밍 제품보다는 약간 낮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 온도를 확인해 보면 온도가 정말 착한데요. 데모 테스트와 그래픽 테스트 1, 2 구간에서 온도가 60도 후반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 70도를 넘어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펜 소음도 46.4dB로 게이밍 제품들에 비해서 상당히 조용한 편이기 때문에 실제 사용을 하면서도 크게 불편함이 없을 정도입니다. 100W PD 충전기로 돌려봤을 때는 피직스 스코어가 2374점으로 조금 낮아졌고요. 나머지 점수는 거의 동일하게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인 온도도 60도 중반으로 큰 변화가 없었고요. 펜 소음은 37.4dB로 소음이 확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타임스파이 결과도 한번 확인을 해보죠. 그래픽 스코어가 5072점, CPU 스코어 12779점, 전체 점수 5576점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PD 충전기로 구동을 했을 때는 역시 CPU만 점수가 하락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CPU의 성능도 사실 생각보다 되게 잘 나오는 편이고 발열 제어도 상당히 잘 되는 편에 속합니다. 이게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스튜디오 드라이버에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게이밍 성능을 측정하는 벤치마크에서는 그리 높은 점수를 보이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이게 영상 제작자용, 크리에이터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게 참고로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CPU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일반 여타의 게이밍 제품들과 비교를 했을 때도 크게 성능 차이가 난다 아니면 발열이 많이 높다 이런 생각을 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전력 세팅 값이 80W로 리미트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제품 바디에서 그리고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쿨러에서 최대한으로 낼 수 있는 퍼포먼스를 밸런스 값을 되게 좀 잘 잡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능은 상당히 잘 나오는 편이고 근데 이제 발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잘 잡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150W 전용 충전기를 사용했을 때랑 100W PD 충전기를 사용했을 때 성능을 각각 살펴보면 그래픽 점수는 거의 차이가 없었고 CPU 성능만 약간씩 최대로 한 20에서 30% 정도 수준 빠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게 그래픽이랑 CPU를 동시에 사용할 때는 그래픽카드 쪽으로 조금 더 전력을 몰아주고 CPU만 사용할 때는 그래픽카드가 아예 전력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CPU 쪽으로 전력을 다 몰아주는 그런 스타일로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영상 편집을 할 때 프리미어 프로 기준으로 봤을 때 컷 편집을 하거나 일반적인 사용할 때는 이제 편집을 할 때는 그래픽카드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CPU 쪽에 일을 많이 할 때는 CPU 쪽으로 전력을 몰아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우리가 인코딩을 할 때는 하드웨어 가속을 사용을 하게 되면 그래픽카드가 굉장히 많은 부하를 걸리고 일을 많이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조금 더 전력을 몰아주는 그렇기 때문에 PD 충전기를 사용해도 이게 전력 배분이 상당히 잘 돼 있어서 성능 저하를 별로 느끼지 못할 정도 수준으로 이제 영상 편집이라든지 그런 작업할 때는 굉장히 밸런스가 잘 잡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이 제품의 하나의 장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던 게 휴대도 가능한데 메인 PC처럼 쓸 수 있을 만한 제품이다라고 처음에 인트로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요즘에는 이 노트북 같은 경우 인텔 CPU를 쓰는 것들은 썬더볼트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썬더볼트로 연결을 할 수 있는 모니터들이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모니터에 키보드랑 마우스를 연결해 놓고 노트북에는 썬더볼트 케이블 하나만 딱 연결을 하면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가 한 번에 다 살아나기 때문에 실제로 데스크탑처럼 사용이 가능해요.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영상 편집을 하면서 사용을 해봤는데 지금 보셨던 영상의 인트로 부분이랑 사양 설명하는 부분을 이 노트북으로 편집을 했었어요. 4K 프로레스 화질의 영상 편집을 하는데 전혀 불편 없이 작업을 했고요. 3분 12초짜리 영상을 인코딩 하는데 5분 33초가 걸렸어요. 실제로 이 정도 수준이면은 굉장히 준수한 수준의 본체를 사용하는 정도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모니터에 대해서는 제가 조만간 따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이제 노트북이랑 데스크탑 두 대를 구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는 상당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무래도 이제 메인으로 작업을 할 때는 키보드랑 마우스랑을 쓰면서 큰 모니터를 보고 작업을 하시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노트북 성능이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굳이 데스크탑을 물릴 필요는 없어요. 근데 노트북 키보드가 좀 불편하다, 모니터가 작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이제 메인 PC를 따로 두시는 분들이 많은데 굳이 그럴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요렇게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일로 사용을 하기도 사실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모니터도 2.8K OLED를 가지고 있고 OLED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보셨지만 화질은 사실 넘사벽 수준이기 때문에 굳이 화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이게 가끔 그런 질문을 해요. OLED인데 모니터 패널이 번임 생기면 어떡하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제품은 이제 모니터 OLED 패널까지 2년 무상 서비스가 지원이 되니까 한 2년 가까이 사용을 하시다가 번임이 생겼다. 그러면 모니터 AS 받으시면 되니까 그냥 교체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차라리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컴퓨터를 좀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파워포인트라든지 엑셀, 한글 이런 문서 작업만 좀 잘해도 컴퓨터 좀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요즘은 포토샵은 거의 기본이고 영상 편집이라든지 웬만한 그래픽 작업은 좀 할 줄 알아야 컴퓨터를 좀 잘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픽 작업이라는 게 굉장히 필수적인 그런 시대가 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래픽 작업이 좀 잘 되는 그런 노트북들을 찾으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 그래픽 작업이라는 게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포토샵 작업부터 시작을 해서 뭐 UX, UI 디자인이라든지 출판 인쇄 작업이라든지 전문적인 영상 편집도 전부 다 통칭을 해서 그래픽 작업이라고 불러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픽 작업용 노트북을 좀 추천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추천해 드리기도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추천을 해주는 제품들을 보면 굉장히 높은 스펙으로 막 오버스펙인 그런 상황을 추천해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게 추천해주는 제품이 너무 스펙이 낮은 것 같아서 이게 내가 사용하려는 프로그램이 잘 돌아갈까, 버벅거리는 건 아닌가, 이렇게 좀 불안한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은 어도비 계열들의 프로그램을 좀 기준으로 어떤 제품을 구매를 하면 되는지를 한번 알아볼 거고, 실제로 이 정도 수준이면 이 정도면 잘 돌아간다, 이렇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 리뷰를 전문적으로 하다 보면 그래픽 작업용 노트북을 추천해달라는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실제로 내가 뭐 이런 프로그램을 쓸 건데 CPU는 어느 정도, 그래픽카드는 어느 정도, 메모리는 어느 정도 하면 될까요? 라고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질문하시는 거에 주 포커스가 CPU랑 그래픽카드 메모리에 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패를 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CPU, 메모리, 그래픽카드보다 사실은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되는 게 모니터의 색감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를 신경을 안 쓰고 구매를 해가지고 나중에 뭐 색감이 왜 있다고 해요. 이게 뭐 돌아가기는 잘 돌아가는데 눈이 아파서 못 보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제 조건으로 깔려 있어야 될 모니터 색감에 대한 부분부터 간단히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작업용으로 노트북을 구매를 한다면 내가 구매하려고 하는 노트북 모니터가 가지고 있는 색지연율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색지연율의 사전적인 의미는 모니터에서 표현 가능한 색의 범위입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 모니터에서 보여주는 색이 얼마나 실사에 가깝고 정확한가에 대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모니터는 색감이 좋다, 물 빠진 색감이 있다, 아니면 되게 쨍하고 선명하다 라고 느끼는 것을 수치적으로 표현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트북을 구매할 때 이런 표기들 많이 봤을 겁니다. NTSC 45%, NTSC 72%, DCI-P3 100%, 아니면 sRGB 100% 이렇게 표기를 해놨는데, 이게 정확히 어느 정도의 느낌인지를 알기가 힘들죠. 여기에서 말하는 NTSC 72%, sRGB 100%는 지금 보시는 이런 느낌입니다. 가장 표준이 되는 색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그래픽 관련 업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모니터의 색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NTSC 45%는 sRGB로 표기를 하면 62.5% 정도 됩니다. 실제로 이런 색감이에요. 약간 물 빠진 듯한 색감을 가지고 있죠. NTSC 72%에 비해서 색의 커버리지가 넓지 않기 때문에 색의 표현이 풍부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간색, 파란색, 녹색 등의 원색이 약간 흐릿한 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DCI-P3 100%는 이런 색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NTSC로 표기를 하면 패널에 따라서 약간씩은 다른데 86에서 94%를 가지고 있고, sRGB는 133% 정도의 색지연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색지연율이 높으면 색의 표현도 더 풍부하고 좋은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과장된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NTSC 72%로 보면 이 나무로 된 장난감이라는 것이 확실히 보이는데, DCI-P3 100%일 때는 나무의 느낌이 아닌 약간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 더 들죠. 이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 세 개를 딱 비교를 하면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물 빠진 색감을 가지고 있는 NTSC 45%, 얘는 그래픽 작업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NTSC 72% 패널 같은 경우에는 가장 표준의 색감을 가지고 있고, 조금 과장된 색감을 가질 수 있는 DCI-P3 100%가 있는데, DCI-P3 100%가 하드웨어적으로 스펙도 더 높고 이 패널의 금액도 더 비싸고 이게 더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된 색감을 가지고 있다면 이게 더 안 좋은 건가? 애플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DCI-P3 100%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가 맞는 거예요? DCI-P3 100%가 더 안 좋은 겁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더 좋은 게 맞아요. 그런데 DCI-P3 100%가 정확한 색감을 표현을 하려면 딱 한 가지 제공이 되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정확한 컬러 프로파일이 제공이 돼야 됩니다. 그게 노트북에 정확하게 적용이 돼 있어야지 정말로 정확한 색감을 볼 수가 있고요. 거기서 이제 HDR 기능까지 지원을 해주면 조금 더 좋은 색감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니터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래픽 작업을 할 때 어떤 프로그램들을 쓰고 이 프로그램들이 잘 돌아가려면 어느 정도의 하드웨어 스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어도비 프로그램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포토샵, 일러스트가 있고, 그리고 영상 편집 프로그램인 프리미어 프로가 있고, 그것보다 약간 높은 레벨인 애프터 이펙트가 있죠. 그리고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요즘 들어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UX UI 디자인 쪽에 사용하는 XD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전문적인 사진 작업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라이트룸, 그리고 출판 쪽에서 사용을 많이 하는 인디자인 정도가 어도비 프로그램들 중에서는 가장 유명하고 사용하는 빈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럼 이 프로그램들이 각각 어느 정도 포지션에 있는지 각 프로그램들의 서열부터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프로 한번 만들어 보죠. 아래쪽에 X축은 CPU와 램으로 놓고 Y축은 그래픽카드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Y축은 점점 높아지면 그래픽카드 사양이 높아지는 거고요. 아래쪽은 내장 그래픽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쪽 녹색으로 표기되는 부분은 그래픽카드가 있는 외장 그래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X축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CPU와 메모리의 사양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프로그램들 중에서 사실 가장 낮은 수준은 XD입니다. 사용하는 파일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고 하드웨어적인 스펙을 그렇게 높게 요구하지 않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XD보다 살짝 높은 게 인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력물의 사이즈는 클 수 있지만 사용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드웨어적인 스펙을 많이 요구하지는 않는 프로그램이에요. 그 바로 위가 바로 일러스트입니다. 일러스트는 큰 사이즈의 이미지 작업에 워낙 최적화가 잘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낮은 사양의 컴퓨터에서도 수준 높은 결과물을 뽑아낼 수 있도록 최적화가 잘 된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바로 위가 라이트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사실 라이트룸은 작업의 난이도에 따라서 CPU와 메모리 사양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전문적인 사진 작가라면 이 정도 위쪽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하나 이야기하자면 라이트룸은 그래픽카드의 의존도가 상당히 낮은 편이기 때문에 굳이 외장 그래픽카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CPU만 높아주면 되는 정도 수준이고요. 지금 보시는 이 정도 수준이면 웬만큼 라이트룸은 잘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포토샵이죠. 범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만큼 사용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말 간단하게 사용할 때는 CPU랑 메모리가 사양이 낮아도 되고, 조금 전문적으로 사용할 때는 사양이 조금 더 높은 제품이 필요하거나 그래픽카드까지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휴대폰 촬영 이미지 정도의 FHD 사진의 간단한 편집이나 색 보정 작업, 온라인 쇼핑몰 상세 페이지 제작이나 수정 등의 작업은 그렇게 높은 사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면 작업하는 이미지의 레이어가 많아지고 각 이미지 사이즈가 커지고 해상도가 높아지게 되면 CPU의 부하가 많이 걸리고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높은 사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4K 이상의 고해상도 모니터를 물려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그래픽카드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아무래도 작업을 하시기에 조금 더 원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보면 요즘 들어서 포토샵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일 수도 있어요. 영상 편집 프로그램인 프리미어 프로입니다. 사실 영상 편집은 어느 정도 사양이 좀 높아야 잘 돌아간다는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정말 무리하게 사양을 높게 잡아서 오버 스펙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을 너무나도 많이 만납니다. 사실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프리미어 프로의 경우는 사양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잘 돌아간다는 체감을 확실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또 그럴 수는 있는데요. 사양을 좀 디테일하게 나눠보도록 하죠. FHD 60프레임 정도의 영상을 가지고 편집을 해서 완성본이 20분 내외의 단일 영상을 편집할 것 같으면 CPU가 많이 높을 필요가 없습니다. CPU가 높고 메모리가 높은 사양이 필요할 때는 영상의 레이어가 많아지고 여러 대의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편집할 원본 영상이 4개 이상의 레이어가 된다면 높은 사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픽카드는 편집 후에 인코딩 할 때 영상의 해상도가 많이 높다면 반드시 필요하고요. 하드웨어 가속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작업 속도가 확실히 빨라질 수 있습니다. 영상이 무거워지고 해상도가 높아지면 그래픽카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프터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프리미어 프로보다 조금 더 전반적으로 높은 포지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에펙을 사용한다는 것은 프리미어를 어느 정도 전문가급 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에펙은 조금 높은 포지션에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의 서열 정리는 웬만큼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각 프로그램들이 잘 돌아갈 만한 노트북은 이제 어느 정도 사양을 가지면 괜찮을까를 추천을 해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룹을 한번 좀 나눠 보도록 하죠. 제일 낮은 정도 수준의 초록색 그룹, 중간 정도의 이제 웬만큼 범용으로 다 돌아갈 만한 노란색 그룹, 제일 높은 사양대에 뭐 좀 전문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빨간색 그룹, 요 세 가지로 나눠서 제품을 한번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사양이 낮은 초록색 그룹에는 비보북 제품들만 해도 사실 충분합니다. 비보북 15X OLED X1503ZA MA406 제품이나 비보북 S15 OLED K3502ZA MA223 정도 수준이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X1503ZA는 원래 메모리가 8기가이기 때문에 16기가로 업그레이드 해주는 것을 권장을 하고요. 두 제품 다 2.8K 해상도의 OLED 패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질이나 색감은 충분히 좋습니다. 뭐 따로 이야기할 게 없을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픽 카드는 둘 다 내장 그래픽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프로페셔널한 작업을 할 게 아니라면 충분히 가성비 좋게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고요. 이 그래프에서 포지션은 이 정도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은 비보북 프로 15 OLED K6500ZC MA019 제품이고요. CPU가 i7 12700H에 그래픽카드도 RTX 3050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걸 살지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고민 없이 그냥 이 제품을 구매해도 된다고 이야기할 정도 수준의 제품이고요. 어느 정도 사양이 높기 때문에 웬만큼 프로그램들은 다 잘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프에서 포지션은 여기쯤이 제일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비보북 프로 14X N7401Z B12735ED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모니터가 14.5인치 OLED를 가지고 있어서 휴대용을 생각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제품이고요. 그래픽카드가 RTX 3050 Ti로 살짝 더 높으니까 포지션은 K6500ZC보다는 살짝 높게 가지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비보북 프로 16X OLED M7600QE BR5959K입니다. CPU도 알라인 5900HX고 메모리도 32기가를 가지고 있고 모니터가 4K OLED입니다. 사실 이 정도 급 제품이면 업계에서 전문적으로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을 정도의 높은 사양입니다. 그래프에서 전체적인 포지션은 이 정도쯤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모리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래프에서 상당히 오른쪽에 포지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빨간색 포지션의 가장 높은 사양 제품인데요. 실제로 그래픽카드가 RTX 3060이라서 빨간색으로 표기를 했고요. 사실 대부분 게이밍 제품들이죠. 15.6인치 제품에는 터프 FA507RM BR6735ED랑 터프대시 FX517ZM B12735KD 제품이 있습니다. 이 두 제품은 게이밍이기 때문에 모니터는 OLED가 아닌 일반 패널이고요. 그래픽카드가 높기 때문에 어도비 프로그램 이외에 내가 더 높은 그래픽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하시는 분들께도 충분히 추천을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터프 FA507RM의 포지션은 여기쯤으로 보면 될 것 같고 터프대시 FX517ZM은 CPU가 i7 12650H로 상대적으로 조금 낮기 때문에 위치는 조금 앞쪽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3인치로 조금 큰 사이즈 제품입니다. AMD CPU를 가진 ROG 스트릭스 G713RM BR169ED 제품이랑 인텔 12세대 CPU를 가지고 있는 ROG SCA G733ZM B12735K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리뷰를 하면서도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17.3인치는 휴대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휴대를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데스크탑 대용으로 거치용으로 사용하실 제품께 추천을 해드리고요. 이 제품은 제가 비교 리뷰를 한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제품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위쪽에 링크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바로 앞에서 소개한 터프 시리즈와 비슷한 사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포지션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비보북 프로 16X OLED N7601ZM B12759KD입니다. 제품을 리뷰하면서도 영상 편집용 끝판대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만큼 실제로 빠지는 게 하나도 없는 모델입니다. CPU도 i7 12700H에 메모리는 DDR5 32기가, 그래픽카드도 RTX 3060이고 모니터도 16인치 4K OLED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높은 사양의 고급 제품을 찾는다면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제품의 포지션이 가장 상위급에 위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추천을 해드렸는데 실제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보다 좀 더 높아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내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여기서 추천해 준 것보다 조금 낮아도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하드웨어적으로 본인이 쓰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를 잘 이해를 하고 계신 분이라고 봐요. 그런 분들은 이제 본인이 생각하시는 대로 구매를 하시면 되고, 이게 내가 기준을 잘 못 정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영상을 보고 이제 어느 정도 기준이 좀 정립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추천을 제가 드리면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노트북은 보통 3년에서 4년 정도를 쓰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높은 스펙을 쓰는 거는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래픽 작업하시는 분들은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이게 작업 강도가 조금 더 높을 수 있고, 그리고 좀 그래픽 카드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자주 좀 바꾸시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해서 오버 스펙을 좀 비싼 거를 구매하시는 것보다 적정하게 3년 정도 잘 쓰고 바꿀 수 있을 정도 수준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비싼 제품보다 적절하게 잘 구매를 하시는 것을 좀 권장을 드리는 편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혜스였습니다.